2006년 5월 일본 오사카부에서 부모와 자식이 동시에 실종되는 미스터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실종된 지 5년 후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며 이 사건은 새로운 전개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 부모와 자식은 갑자기 사라진 것일까요? 그 배후에 숨겨진 이 가족의 어두운 비밀이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5년 후 밝혀진 끔찍한 발견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실종으로부터 5년 후 경악할 진실이 밝혀진 18리터 드럼통 사건의 전말에 다가가 보겠습니다. 2006년 5월 오사카부에서 한 가족이 어느 날 갑자기 자취를 감췄습니다. 사라진 사람은 어머니 후지모리 아사, 당시 46세, 그리고 그녀의 장남인 후지모리 노부아키, 당시 21세였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4인 가족의 일원이었습니다. 남편 후지모리 야스시, 그리고 차남과 함께 살고 있었죠. 특이한 점도 없었고 전과도 없었으며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도 알려진 바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어디에나 있을 법한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들 모자는 예고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노부아키는 당시 대학생이었으며 어머니 아사는 주부로서 가족을 돌보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은 학교에도 직장에도 어떠한 지인에게도 연락 없이 모습을 감췄고 집안에는 강제 침입 흔적도 범행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실종된 날은 평일이었고 장남은 대학 수업에 나가지 않았으며 어머니는 평소처럼 마트나 은행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전화, 인터넷 사용, 금융거래, 모든 흔적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은 걱정하며 곧바로 실종 신고를 접수했고 경찰은 인근 지역을 포함해 대대적인 수색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의 5년간 후지모리 아사 씨와 아들 노부아키 씨는 완전히 증발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가출 가능성, 범죄 피해, 자살, 인신매매, 국외 도피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이어갔지만 단 한 줄기의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주목할 점은 당시 함께 살던 남편과 차남은 실종 직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웃들에 따르면 남편은 아내와 아들이 집을 나갔다고만 말했으며 경찰의 질문에도 어디 갔는지 모른다고만 반복했습니다. 경찰 역시 살인이나 납치와 같은 강력 범죄의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를 장기 미제 사건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일본 사회에서 점차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자발적 실종이겠지, 또 누군가는 이민 갔을 수도 있지 않느냐며 조용히 묻히는 듯 보였던 사건. 하지만 사건은 갑자기 시체 유기 사건으로 형태를 바꿉니다. 오사카시 텐노지구 히가시코즈 공원. 자원봉사를 하던 한 남성이 수상한 18리터 철제통을 발견하며 모든 진실의 서막이 열리게 됩니다. 이제부터 밝혀질 이야기는 그것은 단순한 실종이 아닌 가족의 어두운 진실과 은폐, 그리고 인간의 심연에 도달하는 잔혹한 범죄입니다. 장마가 끝난 한여름 2011년 8월 14일 오전 시간대 오사카시 텐노지구 히가시코즈 공원. 한 자원봉사자가 평소처럼 공원 내 쓰레기 정리를 하던 중 숲을 사이 덤불 뒤쪽에 기묘하게 세워진 드럼통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통은 흔히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18리터짜리 철제통, 일명 이토칸이라 불리는 것으로 겉보기에는 사용이 끝난 식용유나 기름이 들어있던 통처럼 보였습니다. 뚜껑은 검은 비닐 테이프로 사방이 칭칭 감겨 있었고 살짝 덮인 듯 덤불에 비스듬히 기대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무심코 버려놓은 폐기물처럼 보였죠. 기름이라도 들어있나? 청소 중이니 치워야겠지. 그는 테이프를 조심스레 벗겨내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통을 열었을 때 그 안에서 나오는 이상한 냄새, 그리고 마주한 광경은 자원봉사자의 뇌리에 강렬한 충격을 안겼습니다. 통 안에는 사람의 다리로 추정되는 신체 일부가 들어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절단된 상태의 다리, 일반인이 한눈에 봐도 그것이 사람의 것이며 사고나 의료 목적이 아닌 범죄적 의도가 짙은 절단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공황 상태에 빠져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사건은 곧 오사카 경찰서 텐노지서 형사과로 긴급 이첩됩니다. 공원 주변을 샅샅이 수색하던 경찰은 불과 100m 거리 인근 주차장 앞 도로변에서 두 번째 통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 통과 같은 18리터 금속통이었고 뚜껑은 마찬가지로 비닐 테이프로 단단히 밀봉되어 있었습니다. 이 통에서도 또 다른 사람의 신체 일부가 발견됩니다. 발목, 손목, 손가락 등 정교하게 절단된 신체 부위가 신문지에 감싸진 채 들어있었습니다. 2011년 8월 15일
오사카 시내의 한 맨션 쓰레기 배출 장소. 이곳에서도 동일한 크기의 철제통이 발견됩니다. 경찰은 통 속에서 머리 부분, 즉 사람의 두개골과 앞면 일부가 있는 시신 부위를 추가로 확인합니다. 이로써 공원, 주차장, 맨션 앞 총 3곳에서 철제통 3개가 발견됩니다. 각기 다른 장소, 그러나 비슷한 반경 안에서 발견되었고 모두가 철저히 봉인된 상태였습니다. 시신의 일부가 발견되자 경찰은 즉시 DNA 감식을 의뢰합니다. 신체 일부에서 채취한 세포, 뼈 조직, 머리카락 및 신경 조직을 이용한 비교 분석을 실시했고 결과는 8월 중순 빠르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해당 유해는 5년 전 실종된 후지모리 아사 씨와 그 장남 노부아키 씨의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경찰은 두 시신의 부위가 각각 한 곳씩 총 2명의 시신 분할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발견된 통들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내부에 신문지와 가정용 탈취제가 함께 들어있었고 일부 통에는 냉각제처럼 보이는 젤 타입의 화학 물질도 함께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절단 부위는 상처 부위가 헝겊이나 비닐로 감겨 있었으며 봉인된 테이프는 의도적으로 공기 유입을 차단하려는 흔적이 뚜렷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범행자는 시신의 부패를 최대한 지연시키려 했으며 발견을 늦추기 위해 철저하게 밀봉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유해의 신원이 밝혀지는 순간 오사카부에서 실종된 지 5년이 지났던 후지모리 모자의 사건이 단숨에 강력 사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가출로 처리되던 두 사람 혹은 종교적 탈퇴설, 실종자 자발 출국설 등 수많은 억측이 존재했지만 진실은 두 사람이 살해당했고 유기된 상태로 5년 가까이 은폐되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신이 발견된 지역과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던 한 인물이 곧 용의선상에 오르게 됩니다. 2011년 8월 23일 경찰은 세간을 놀라게 할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5년 전 실종된 모자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남편이자 아버지인 후지모리 야스씨를 체포했다. 잠잠했던 가족 실종 사건이 이제 가족 내 살인 사건으로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체포된 남성 후지모리 야스씨. 당시 57세. 그는 실종된 아내 아사 씨의 남편이었고 장남 노부아키의 친아버지였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자 이 사건의 최초 신고자였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바로 범인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처음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밤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장남은 이불 속에서 싸늘하게 죽어 있었고 욕실에선 아내가 손목을 그으며 피를 흘리고 있었죠. 나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은 충격적이면서도 회피적이었습니다. 즉 자신은 두 사람의 죽음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죠. 하지만 경찰은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는 장남 노부아키의 시신에 강한 외력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자해로 보기엔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의 손상. 게다가 현장에는 대형 망치가 놓여 있었고 피해자의 혈흔 방향도 폭력적인 공격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이후에 벌어진 시신 절단과 유기의 수법은 우발적인 상황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정밀함이 있었습니다. 결국 후지모리는 입을 엽니다. 그는 자신이 시신을 절단했고 직장 창고로 옮겨 보관했다고 자백합니다. 그가 말한 은폐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자택에서 시신을 1차 절단한 뒤 근무하던 제약회사 창고로 옮겨갑니다. 그곳에서 전동 절단기를 사용해 시신을 더 작게 조각내고 회사에서 사용하던 18리터 철제통, 즉 2톡 안에 시신을 담아 보관합니다. 내가 죽인 건 아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감당해야 할 책임이라 생각했다. 이것이 그의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신들은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5년 동안 그 통들은 이렇게 옮겨집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회사 창고 안에 보관돼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창고를 열어보지 않았기에 은폐는 그리 어렵지 않았다고 그는 말합니다. 2009년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하게 된 후에는 택시를 이용해 통들을 집으로 가져옵니다. 2010년 그는 가족과 완전히 떨어져 원룸에서 홀로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1년 7월 입원이 결정되자 그는 시신이 든 통을 더 이상 집에 둘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공원, 주차장 앞도로 그리고 맨션의 쓰레기장에 통이 차례로 유기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총 4개의 통에 시신을 나눠 담았다. 그중 하나는 쓰레기 수거일에 맞춰 내놓았고 청소 직원이 가져갔다.
그 뒤 어디로 갔는지는 나도 모른다. 결국 4개 중 1개의 통은 지금까지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아직까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그를 살인죄로 기소하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장남의 혈흔과 외상 흔적으로 보아 폭행치사 혐의는 인정된다. 그러나 아내 아사 씨에 대해서는 외상 흔적이 부족해 살인 여부는 단정할 수 없다. 결국 후지모리는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 및 사체유기죄로 기소됩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변호인은 계획된 살인이 아니다라며 유기징역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0월 17일 최종 판결이 내려집니다. 시신을 철제통에 넣어 공공장소에 버린 행위는 사망자의 존엄을 짓밟은 반인륜적 행위이다. 게다가 그 책임을 아내에게 떠넘기며 진정한 반성도 하지 않았다. 판결. 징역 28년형. 후지모리 야스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범죄든 그 이면에는 언제나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이해하는 일은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왜 끔찍한 결말에 도달했는지를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사람은 후지모리 야스시. 실종된 아내와 아들의 아버지이자 남편 그리고 가정 내 유기 살해 사건의 범인입니다. 그는 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온 사람일까요?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후지모리는 고등학생 시절 전교에서 손꼽히는 수재였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특히 수학, 화학, 물리 등 이공계 과목에 강했고 논리적인 사고와 계산 능력이 뛰어났던 그는 오사카 시립대학에 진학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학 시절은 예상과 달리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는 2차례의 유급을 겪으며 결국 학사 과정을 뒤늦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그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삶이 시작됐을지도 모릅니다. 졸업 후 그는 아버지가 운영하던 인쇄회사를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될 아사 씨와 만나 교제했고 곧 아이를 가지게 되며 결혼에 이르게 됩니다. 결혼은 빠르게 이루어졌고 그는 2 아들의 아버지가 되었죠. 하지만 그가 물려받은 회사는 90년대 일본 경제 불황 속에서 점점 경영난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1996년 회사 경영은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었고 결국 도산이라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인쇄소가 문을 닫고 후지모리는 생계를 위해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가 근무 중이던 제약회사에서 그를 받아줍니다. 그는 이곳에서 식품 관련 품질 관리 업무를 맡게 되었고 차츰차츰 실무 능력을 인정받아 과장이라는 중간 관리자 직책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는 직장에서 매우 꼼꼼하고 성실한 인물로 평가받았습니다. 특히 문서 작성, 수치 계산, 위생 관리에 철저했고 상사로부터도 업무 능력만큼은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료들의 평가에 따르면 후지모리는 일은 정말 잘했지만 정서적으로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와도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사생활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했으며 회식이나 사내 행사에도 최소한만 참여했다고 합니다. 어떤 동료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항상 혼자였어요. 말을 걸면 필요 이상으로 경계했고 누가 다가가면 밀어내는 느낌이 강했어요. 이런 면모는 가정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정보가 등장합니다. 그가 맡고 있던 업무 중 하나는 바로 회사에서 사용한 화학 물질용 18리터 철제통, 즉 사건에서 시신이 담겼던 바로 그 철제통을 폐기하는 담당자였습니다. 이 통은 제약회사의 특정 실험 물질을 보관하는 용기로 일반인은 접할 수 없는 희귀한 산업 폐기물이었습니다. 그는 그 통의 구조, 무게, 밀폐 방법, 보관 요령과 폐기 경로까지 모두 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시신 유기에 가장 적합한 물리적 도구와 지식을 모두 갖춘 인물이었던 겁니다. 철제통에서 드러난 단서, 그리고 결정적인 치명적 실수. 이 사건의 결정적인 실마리는 놀랍게도 시신을 담은 철제통 그 자체에서 시작됩니다. 단순한 금속통? 아니었습니다. 2011년 8월 오사카시 히가시코즈 공원에서 발견된 18리터 철제통. 그 안에는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사람의 시신 일부가 들어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통의 겉면을 조사하던 중 작지만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단서를 하나 발견합니다. 바로 약품 라벨. 라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중수석 콜린. 이 약품은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희귀 물질로 고혈압 치료나 간 기능 개선을 위한 유기화 합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이 약품은 2005년에 제조가 중단되었고 2007년을 마지막으로 공식 출하가 종료되었으며 당시 일본 내 유통량도 매우 적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 통을 보유할 수 있었던 사람은 극히 제한적이었고 그 중에서도 해당 약품을 사용했던 특정 제약회사 직원이었을 가능성이 높았던 겁니다. 경찰은 이 약품 라벨을 단서로 당시 약품을 취급했던 제약회사를 전수조사했고 그 결과 후지모리 야스시가 과거 근무했던 회사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그는 과거 식품위생관리 담당자로서 이 약품과 관련된 실험 및 폐기 과정에 직접 참여했으며 무려 이 통 자체를 폐기하는 담당자였습니다. 그가 평소 일하던 창고에 사용이 끝난 약품통이 일부 남아있었고 그중 하나를 비공식적으로 전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 것이죠. 경찰은 확신했습니다. 이 통은 우연히 쓰인 게 아니라 그가 가장 익숙했던 도구였고 가장 자연스럽게 은폐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수사 방향을 혼란에 빠뜨릴 만한 목격담이 등장합니다. 8월 17일 공원에서 불과 몇백 미터 떨어진 주차장에서 한 시민이 수상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흰색 승합차에서 남녀 3명이 철제통을 내리고 있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혹시 이 사건에 공범이 존재하는 건 아닌가라는 의심을 품습니다. 하지만 그 철제통이 유기된 시점은 이미 8월 14일에서 15일, 즉 이 목격 시점보다 최소 2, 3일 이전으로 판명됩니다. 결국 이 증언은 본 사건과는 무관한 오인 신고로 정리되고 사건은 다시 후지모리 야스시의 단독 범행으로 초점이 좁혀집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가족을 죽여야만 했을까요? 그 중심에는 심각한 빚 문제와 도박 중독이 있었습니다. 2006년 2월 회사 내부 감사 과정에서 후지모리가 자신의 월급 중 일부인 3만 엔을 비밀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는 가족에게 숨기고 있던 빚 상환용 계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06년 4월 아내 아사씨는 장남 노부아키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 해약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때 이미 후지모리는 2003년에 무단으로 보험을 해약해 도박 빚을 갚아버린 상태였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며 가정은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맞게 됩니다. 장남 노부아키는 결국 등록금 납부가 불가능해져 대학 재적 처리되고 아내 아사씨는 남편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겠다며 주변에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은 후지모리 야스시에게 정서적 고립감과 가정 내 권위 상실을 동시에 안깁니다. 후지모리의 차남은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부모님은 자주 돈 문제로 싸웠습니다. 형은 늘 엄마 편을 들며 아버지에게 대들었어요. 가정 안에서 그는 점점 무시당하고 소외되는 존재가 되어갔고 그가 쌓아왔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후지모리는 결심합니다. 내가 만든 가족이지만 이제는 나를 무너뜨리는 존재가 됐다. 그리고 마침내 차남이 집을 비운 날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실행에 옮깁니다. 가면 속의 남자 후지모리 야스시의 내면 그리고 거짓말. 사람은 누구나 겉과 속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성실해 보였던 남자. 하지만 그 내면은 조금씩 일그러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이 사건의 범인 후지모리 야스시의 심리와 성격 그리고 그가 저지른 또 하나의 조용한 범죄, 거짓말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진지하지만 불안정했던 남자. 직장에서는 조용하고 진지한 사람, 정확하고 꼼꼼한 성격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와 오랜 시간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이런 말도 덧붙입니다. 그 사람은 감정 기복이 심했어요. 예민하고 화를 낼 땐 말도 없이 표정이 확 변했죠. 그의 감정 조절 능력은 불안정했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혼자 끙끙 앓는 대신 내부의 분노를 축적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결국 자신이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에게 폭발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는 지배자, 집안에서는 그는 전형적인 가부장적 인물이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결정을 본인이 해야 했고 가족 구성원은 그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아사씨는 그의 그런 모습에 점점 의문을 품기 시작했고 장남 노부아키는 점점 더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맞서는 가족을 배신자처럼 인식했습니다. 그를 더욱 화나게 만든 건 그들의 비판이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사실을 정확히 찌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보험을 멋대로 해약했냐? 당신의 도박 때문에 우리 삶이 망가졌다. 아빠는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야. 그 말들이 그의 자존심을 정면으로 공격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실패자라는 걸. 하지만 그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잃어도 가족은 지켜야 한다고 믿었는데 이제는 그 가족조차 나를 비난한다. 그렇다면 이 가족은 더 이상 내 편이 아니다. 그의 내면에 있던 그 작은 균열은 그날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만들게 됩니다. 남겨진 차남에게 한 거짓말. 사건 당시 차남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수학여행으로 집을 비우고 있던 시기였죠. 후지모리는 범행 직후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랑 형은 싸우고 집을 나갔다. 그는 아내와 장남이 스스로 떠난 것처럼 연기했고 경찰에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아직 미성년이었던 차남은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머니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며 성장하게 됩니다. 실제로 차남은 후에 나는 엄마가 날 버리고 떠난 줄 알았다. 그래서 5년 동안 엄마를 원망했다. 라는 진술을 남깁니다. 이처럼 후지모리는 단지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또 다른 아들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긴 이중의 가해자였습니다. 범행 이후의 삶, 고립, 몰락 그리고 종말. 2009년 후지모리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제약회사를 퇴직합니다. 그리고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직업을 구할 수 없었고 기초생활보호를 신청, 사회와 점점 단절된 채 혼자 살아가는 삶이 시작됩니다. 그의 차남은 이 시기를 기점으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독립한 것으로 보입니다. 후지모리는 어두운 원룸에서 시신이 담긴 철제통과 함께 5년을 조용히 살아갔습니다. 그 5년 동안 그는 한 번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지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외면했던 사람, 지배하고 싶었지만 결국 사랑을 받지 못했던 아버지, 그리고 거짓말로 남은 가족마저 파괴한 남자. 그것이 후지모리 야스시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시신을 담은 18리터 철제통의 의문. 사건의 실마리는 철제통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통은 사건의 전말을 해석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수수께끼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후지모리는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두 사람의 시신은 총 4개의 18리터 철제통에 나눠 담았다. 하지만 이 진술에는 명확한 물리적 모순이 존재합니다. 이 통의 규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 약 24cm, 높이 약 35cm, 용량 약 18.8리터. 뚜껑은 테이프와 비닐로 완전 밀폐가 가능했고 냄새가 새지 않도록 탈취제까지 함께 넣은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부에 들어있던 건 단순한 폐기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시신, 그것도 성인 여성 1명과 성인 남성 1명의 신체가 각각 부분별로 나뉘어 밀폐된 채로 존재했던 겁니다. 특히 장남 노부아키는 신장 약 170cm, 체중은 약 65kg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성인의 신체를 해체한다고 해도 근육, 지방, 장기, 골격 등의 부피는 쉽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통 안에는 신문지, 수건, 가정용 탈취제 등 기타 폐기물들도 함께 들어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모든 부피를 고려했을 때 4개의 18리터 통만으로 두 사람의 시신 전체를 담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수사 당국도 이 지점에서 의문을 가졌습니다. 정말 모든 시신이 이 4개의 통 안에 있었을까? 혹시 일부는 다른 방식으로 처리된 건 아닐까? 이 질문은 여전히 답이 없는 채로 남아 있습니다. 화학적 처리의 가능성.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후지모리가 오랫동안 근무했던 제약회사 창고. 그는 이곳에서 화학약품의 취급과 폐기 절차를 익히 알고 있었으며 실제로 사건에 사용된 통의 라벨에서도 희귀약품명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점을 근거로 일부 전문가들은 일부 시신이 화학적으로 분해되었거나 처리 과정에서 특정 약품이 사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시신을 용해하거나 연소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후지모리 또한 이에 대한 진술을 회피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관했습니다. 즉 4개의 통 외에도 시신 일부는 다른 방식으로 은폐되었을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며 그 전모는 현재까지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의 심리 상태는 비정상적이었다. 결국 남는 건 단 하나의 결론. 사람의 시신을 통에 나눠 밀폐했다는 행위 자체, 그리고 그것을 수년간 보관하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일상을 이어갔다는 사실은
그의 정신 상태가 일반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실제로 재판에서도 검찰은 인간으로서의 정서적 공감 능력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으며 그의 차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고 혼자서 모든 걸 끌어안고 끝내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18리터 철제통은 단지 시신의 보관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너진 인간의 내면, 가정의 해체, 그리고 침묵 속에 축적된 어두운 감정을 상징하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이 사건에서 결정적 증거로 삼은 것 중 하나는 바로 혈흔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5년 전 발생한 실종 사건. 그 사이에 후지모리는 이미 자택을 이사했고 당시의 현장은 수차례 정리와 청소, 리모델링까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보통 같았으면 증거가 남아있기 어려운 조건. 하지만 과학수사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루미놀 반응, 사라진 혈흔을 찾아내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자택 내부, 특히 거실 바닥, 욕실, 침실, 벽면 모서리, 그리고 배수구 근처까지 루미놀 반응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루미놀은 아주 소량의 혈액에도 반응해 푸른빛으로 발광하는 화학 물질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세제를 사용해 닦은 흔적, 심지어는 혈액이 묻은 적이 있는 표면의 잔여 단백질까지 반응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닦았다고 해도 감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후지모리는 수학과 과학에 능통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청소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현장 벽면과 바닥 틈 사이에서 혈흔 반응을 포착했고 DNA 분석 결과 피해자인 장남 노부아키의 유전자와 일치하는 혈흔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그의 난 죽이지 않았다는 주장은 과학적 증거 앞에 무너진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시신을 유기했다면 멀리 버리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았을까? 그는 왜 시신을 가까운 곳에 유기했을까요? 실제로 철제통이 발견된 장소는 모두 후지모리가 거주하던 자택에서 도보 5에서 10분 거리 이내였습니다. 맨션 근처의 주차장, 아파트 단지 쓰레기장, 소형 공원 화단 옆, 이렇게 모두 너무 가까웠습니다. 사건의 비정상성과 대조적으로 그의 유기 방식은 놀랄 만큼 단순하고 즉흥적이었습니다. 왜였을까요?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그의 신체 상태가 그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허리 디스크와 퇴직 사유. 후지모리는 제약회사를 퇴직할 당시 심한 허리 통증과 관절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장시간 서 있는 것도 힘들었고 물건을 들 때 허리에 보조대를 착용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는 시신이 든 철제통을 처음 옮길 때 택시를 이용해 자택으로 운반했지만 유기 당시에는 택시를 쓸 수 없었고 혼자 들고 갈 수 있는 거리로밖에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즉, 물리적인 제약이 그의 유기 위치를 결정지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또 하나의 심리적 요소가 있습니다. 사건 심리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후지모리는 시신을 자신의 일상 공간 근처에 두는 것을 크게 꺼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 그는 이미 죄책감이나 공포보다도 일상과 범죄가 공존하는 세계에 익숙해졌던 겁니다. 실제로 그가 5년간 시신이 든 통과 함께 생활했다는 점은 그가 시신을 공포의 대상이 아닌 현실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그는 시신을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소한의 이동만으로 은폐할 수 있는 거리, 그리고 자신의 일상 반경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모든 걸 끝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은폐가 오래 지속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소문과 루머, 그리고 그 진실. 이 사건이 보도되자마자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익명 게시판을 중심으로 수많은 소문과 음모론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충격성,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범인의 행동은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죠. 하지만 그중 상당수는 사실이 아닌 오해나 자극적인 추측에 불과합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실제 보도 내용과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퍼졌던 대표적인 루머 3가지를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루머 1. 후지모리는 특정 종교의 신자였고 유기 장소도 그와 연관됐다. 인터넷에서는 이런 주장이 떠돌았습니다. 시신이 유기된 공원 근처에는 교단의 시설이 있다. 후지모리는 그 종교의 신자였고 철제통을 그쪽 방향으로 버린 건 일종의 종교적 의식이었다. 굉장히 자극적이고 음모론적인 주장입니다. 하지만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실제로 유기 장소 근처에 종교 시설이 존재했던 건 맞습니다.
그러나 후지모리 야스시가 해당 종교와 연관되어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종교단체와의 접촉 기록이나 관련된 발언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위치적으로 겹쳤을 뿐. 이 루머는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며 그 어떤 객관적 근거도 없는 확증 편향적 해석입니다. 루머 2. 체포일과 유명 연예인의 기자회견이 의도적으로 겹쳤다. 2011년 8월 23일 밤 10시. 일본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유명 연예인 S가 전격 은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그 같은 날 후지모리 야스시의 체포 보도도 언론을 통해 일제히 보도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의심이 제기됩니다. 이건 정보 통제다. 경찰이 의도적으로 체포 보도 타이밍을 연예인 스캔들과 겹치게 해 주목도를 떨어뜨리려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후지모리의 체포는 그날 오전에 이미 이루어졌고 연예인의 기자회견은 갑작스럽게 밤 10시에 편성된 긴급 이벤트였습니다. 경찰 내부 문서나 수사 일정에는 그 어떤 언론 조율 정황도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동일한 날짜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정보 은폐를 위한 의도적 연출이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우연의 일치일 뿐 음모론 수준의 억측에 지나지 않습니다. 루머 3. 철제통 하나가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발견되었다. 또 다른 유명한 루머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4개의 통 중 하나가 어느 국회의원의 사무실 앞 도로변에서 발견되었고 이후 갑자기 해당 의원 이름이 보도에서 사라졌다. 이 말만 들으면 정치적 연루 가능성이나 외압에 의한 사건 은폐를 암시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실제 보도와 경찰 발표를 바탕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신이 담긴 통 4개 중 하나는 실제로 의원회관 근처 도로변에 유기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장소가 선택된 이유에 대해 후지모리의 자백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후지모리 또한 기억이 안 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언론이 해당 의원의 이름이나 정당을 보도하지 않은 이유는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피하기 위한 보도 윤리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이 역시 정치적 외압이나 은폐라고 단정 지을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것.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가정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범죄를 넘어 우리 사회가 지닌 여러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고립된 가장의 심리, 가정 내 의사소통 단절, 도박 중독과 빚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던 사람과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사회.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누적되며 결국 끔찍한 범행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범행 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보다는 감정과 해석을 중심으로 사건을 소비하게 되었죠. 이 끔찍한 사건의 피해자 후지모리 아사씨, 노부아키 씨 두 분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그들이 겪었을 두려움과 고통을 우리는 절대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당신은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것이 어쩌면 이 사건을 기억하는 첫 번째 방식일지도 모릅니다.